1960년대 어느 봄날의 기억. 새벽 닭 우는 소리에 눈을 뜨면 어머니는 벌써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셨다. 나는 얼른 마당으로 나가 펌프질을 해서 세수를 했다.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으면 잠이 확 달아났다. 펌프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지하수가 쏟아져 나왔다. 겨울철에는 그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손이 곱아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다. 세수를 마치고 마당을 둘러보면 담 너머로 이웃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였다. 하나, 둘, 셋. 동네가 하나둘씩 깨어나고 있었다. 어디선가 나무 지피는 냄새, 연탄때는 냄새가 섞여 새벽 공기를 채웠다. 준수야, 밥 먹어라. 보리밥에 된장찌개 한 그릇. 그게 우리 집 아침상이었다. 보리밥은 쌀이 귀하던 시절 보리쌀을 더 많이 넣어 지은 밥이었다. 처음엔 거친 보리쌀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아 삼키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 구수한 맛이 좋았다. 된장찌개에는 감자와 두부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기른 상추가 들어있었다. 간혹 멸치 몇 마리가 들어가면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동생 둘은 아직 자고 있었고 아버지는 벌써 공장에 나가셨다. 아버지는 새벽 5시면 집을 나서셨다. 공장까지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가셔야 했기 때문이다. 밤늦게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얼굴은 늘 피곤해 보였지만 우리를 보시면 미소를 지으셨다. 밥을 다 먹으면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알루미늄 도시락통에 담았다. 그 도시락통은 아버지가 쓰시다 물려주신 것으로 모서리가 찌그러지고 뚜껑이 헐거워졌지만 소중한 나의 보물이었다. 도시락을 보자기에 싸서 학교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어머니는 내 옷깃을 여미며 말씀하셨다.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알았지? 네, 어머니. 그리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빨래와 설거지, 청소와 요리로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으로 어머니는 우리 가족을 돌보셨다. 1968년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그 봄날의 이야기다. 흙먼지 날리는 골목길을 지나 학교로 가는 길. 골목 어귀에서 단짝 친구 영호를 만났다. 영호는 나보다 한 달 먼저 태어났다고 늘 형이라고 부르라 했지만 나는 그냥 이름을 불렀다. 우리는 같은 반, 같은 동네, 심지어 생일도 한 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태어날 때부터 친구 같았다. 준수야, 오늘 체육 시간에 피구하기로 했대. 영호의 얼굴은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학교로 향했다. 길가에는 연탄 배달하는 리어카가 지나가고 골목 구멍가게 아저씨는 벌써 가게 문을 열고 계셨다. 리어카를 끄는 아저씨는 구부정한 허리로 무거운 짐을 끌었다. 까만 연탄가루가 얼굴과 옷에 묻어 있었지만 우리를 보시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다. 리어카 바퀴가 지나간 자리에는 2줄기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우리의 인사에 아저씨는 손을 흔들어 주셨다. 구멍가게 유리창에는 뽑기, 쫀득이, 쥐포가 진열되어 있었다. 유리창 안쪽으로 보이는 가게 내부에는 온갖 물건들이 빼곡했다. 공책, 연필, 지우개부터 시작해서 라면, 설탕, 소금, 간장까지 없는 게 없었다. 가게 천장에는 과자 봉지들이 빨래 널듯 매달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얼음 과자를 보관하는 아이스박스가 놓여 있었다. 주머니에 5원짜리 동전 2개를 만지작거리며 걸었다. 오늘 점심시간에 무엇을 사 먹을까 고민하는 것도 즐거움이었다. 뽑기를 살까, 쫀득이를 살까? 아니면 둘 다 사서 영호와 나눠 먹을까? 10원이면 뽑기 2개를 살 수 있었다. 운이 좋으면 당첨이 나와서 하나를 더 받을 수도 있었다. 학교로 가는 길은 멀었다.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다. 하지만 그 길이 지루하지 않았다. 골목마다 다른 풍경이 있었고 만나는 사람들도 다 달랐다. 동네 세탁소를 지나면 비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세탁소 아주머니는 늘 바쁘게 움직이셨다. 커다란 세탁기가 덜컹덜컹 돌아가는 소리, 다리미질하는 지글지글 소리가 아침부터 들렸다. 그 다음은 이발소였다. 이발소 앞에는 빨강, 파랑, 하양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간판이 있었다. 한 번은 영호가 저게 왜 계속 도는지 신기하다고 한참을 쳐다본 적이 있었다. 이발소 아저씨는 흰 가운을 입고 가위질을 하셨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손님들의 모습이 재미있었다. 학교 정문에 도착하니 교장 선생님이 서 계셨다.
교장 선생님은 매일 아침 정문에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셨다. 키가 크시고 엄격해 보이는 분이셨지만 가끔 보이시는 미소는 따뜻했다. 바른 자세로 인사. 우리는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를 올렸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를 크게 내야 했다.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면 다시 하라고 하셨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의 옷차림새도 살피셨다. 단추가 떨어졌거나 신발이 더러우면 지적하셨다.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깨끗한 옷차림이 깨끗한 마음을 만든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엄했지만 우리를 위한 마음이라는 걸 알았다. 운동장에는 벌써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아이들은 구슬치기를 하고 어떤 아이들은 말뚝박기를 하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은 운동장 한쪽에서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었다. 각 학년마다 모이는 장소가 정해져 있었다. 1학년은 교실 앞, 2학년은 화단 근처, 우리 5학년은 운동장 가운데 큰 나무 아래였다. 그 나무는 수령이 100년도 넘었다고 했다. 여름이면 그 나무 그늘 아래가 가장 시원한 장소였다. 나무 둥치는 어른 서너 명이 팔을 벌려야 겨우 안을 수 있을 만큼 굵었고 나무 껍질은 울퉁불퉁했다. 가을이면 노란 은행잎이 떨어져 운동장을 뒤덮었다. 종이 울리자 우리는 교실로 달려갔다. 복도를 뛰어가면 선생님들이 뛰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늘 뛰었다. 늦으면 복도에서 서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나무 책걸상에 앉으니 책가방에서 교과서 냄새가 났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2달이 지났지만 교과서는 아직도 새 책 냄새가 났다. 교과서 표지에는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5학년 3반 김준수. 어머니가 직접 써주신 글씨였다. 책상 서랍 안에는 교과서와 공책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국어, 산수, 사회, 자연, 도덕. 과목마다 교과서와 공책이 있었다. 연필통에는 연필 5자루와 지우개 하나가 들어있었다. 연필은 HB 연필로 집에서 아버지가 칼로 깎아주신 것이었다. 연필깎이가 있었지만 아버지는 칼로 깎는 게 더 좋다고 하셨다.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고 우리는 모두 일어나 큰 소리로 인사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담임 선생님은 박 선생님이셨다. 40대 중반의 선생님은 안경을 쓰시고 늘 정장을 입고 계셨다. 엄하시지만 공평하신 분이셨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나 못하는 아이나 똑같이 대하셨고 잘못을 하면 누구든 꾸중하셨다. 칠판에는 분필로 쓴 글씨가 가득했다. 선생님은 긴 회초리를 들고 교실을 돌아다니셨다. 그 회초리는 사실 가리킬 때 쓰는 막대기였지만 아이들이 떠들거나 장난을 치면 책상을 탁 치시곤 했다. 그 소리만 들어도 교실이 조용해졌다. 국어, 산수, 사회. 교과서를 펴고 선생님을 따라 큰 소리로 읽었다. 여러분, 교과서 35쪽을 펴세요. 김철수,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세요. 지명을 받은 철수가 벌떡 일어나 읽기 시작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철수는 책 읽기를 어려워했다. 더듬더듬 읽는 철수의 목소리에 몇몇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조용히. 친구가 읽을 때는 경청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철수. 선생님의 격려에 철수는 끝까지 읽었다. 다 읽고 나자 선생님은 칭찬해 주셨다. 잘했어요. 앉으세요. 다음은 준수가 읽어봅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박또박 읽었다. 나는 책 읽기를 좋아했다. 집에 책이 많지는 않았지만 교과서는 여러 번 읽어서 내용이 거의 다 외워져 있었다. 산수 시간은 가장 어려웠다.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는 중이었는데 머리가 복잡했다. 선생님은 칠판에 문제를 적으시고 학생들을 지명해서 풀게 하셨다. 이영호 나와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영호는 산수를 잘했다. 칠판 앞으로 나가 분필을 들고 척척 문제를 풀었다. 다른 아이들은 영호를 부러워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영호처럼 풀면 됩니다. 다 이해했나요? 네. 하지만 사실 절반은 이해하지 못했다. 나도 그중 하나였다. 집에 가면 형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형은 중학교 2학년으로 공부를 잘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교실은 도시락 냄새로 가득 찼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먹었다. 도시락 뚜껑을 열면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어머니가 새벽에 싸주신 도시락은 점심때까지도 따뜻했다. 보온 기능이 있는 도시락통은 아니었지만 보자기로 꽁꽁 싸매면 온기가 유지되었다.
나는 영호와 반찬을 나눠 먹었다. 영호 어머니가 싸주신 김치와 우리 집 된장이 만났다. 나는 영호의 김치를 조금 받아 내 도시락에 담았고 영호는 내 된장 조림을 받았다. 준수야, 너희 집 된장 진짜 맛있다. 나는 뿌듯했다.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된장이었다. 뒷마당 장독대에서 1년 넘게 숙성시킨 된장은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났다. 가끔 도시락에 특별한 반찬이 들어있는 날이 있었다. 명절 다음 날이나 생일날이면 계란 프라이나 햄이 들어있었다. 그런 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 계란 프라이는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조심조심 먹었다. 마지막 한 입까지 소중히 먹었다. 몇몇 아이들은 도시락이 없었다. 집에서 못 챙겨주거나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었다. 그런 아이들은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 놀거나 교실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 우유를 주셨다. 작은 유리병에 든 우유였다. 어느 날 철수가 도시락이 없어서 굶고 있는 걸 봤다. 나는 영호와 눈빛을 교환하고 철수에게 다가갔다. 철수야, 우리 같이 먹자. 우리 반찬 많아. 철수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우리가 계속 권하자 결국 함께 먹었다. 셋이서 나눠 먹으니 양이 적었지만 마음은 더 따뜻했다. 도시락을 다 먹고 나면 구멍가게로 달려갔다. 5원으로 뽑기를 샀다. 구멍가게는 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었다. 점심시간이면 학생들로 붐볐다. 아저씨, 뽑기 하나 주세요. 아저씨는 유리진열대에서 뽑기를 하나 꺼내주셨다. 뽑기는 설탕을 녹여 만든 달콤한 과자로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성냥개비나 이쑤시개로 조심조심 테두리를 따라 뽑아내는 게임이었다. 조심해, 터지면 안 돼. 영호가 옆에서 응원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조심조심 뽑았다. 손이 떨렸다. 조금만 힘을 잘못 주면 뚝 하고 부러졌다. 아, 터졌다. 결국 실패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부러진 뽑기도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었다. 가끔 성공해서 당첨 글자가 나오면 환호했다. 당첨이 나오면 하나를 더 받을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나면 진짜 하루가 시작되었다. 무거운 책가방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는 길, 우리는 그냥 집에 가는 법이 없었다. 학교 시간은 오후 3시였다. 선생님이 이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시면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다.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를 마치고 교실을 나서면 복도는 아이들로 북적였다. 신발장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친구들과 함께 교문을 나섰다. 준수야, 오늘 땅 따먹기 하자. 안 돼, 오늘은 술래잡기 할래. 골목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영호, 철수, 명자, 순이. 우리 골목 아이들은 모두 한 식구였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다 함께 어울려 놀았다. 우리 골목에는 20가구 정도가 살았다. 그중 우리 또래 아이들은 10명쯤 되었다. 5학년인 나와 영호, 6학년 형들 둘, 4학년 철수와 명자, 3학년 동생들까지. 나이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친구였다. 가장 인기 있는 놀이는 술래잡기였다.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뛰어다니면 동네 아주머니들이 소리를 질렀다. 야, 너희들. 빨래 건드리지 마. 골목마다 빨랫줄이 쳐져 있었고 그 사이로 우리는 능숙하게 피해 다녔다. 빨랫줄에는 흰 셔츠, 치마, 이불보 같은 것들이 널려 있었다. 바람에 펄럭이는 빨래 사이로 달리는 건 마치 미로를 통과하는 것 같았다. 술래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외치면 우리는 순간 얼음처럼 굳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아웃이었다. 술래는 천천히 다가와 우리를 확인했다. 꿈쩍도 하지 않아야 했다. 숨소리조차 죽였다. 하나, 둘, 셋. 술래가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다시 달렸다. 술래와의 거리를 좁히거나 멀리 도망가거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이었다. 땅 따먹기도 재미있었다. 뾰족한 돌멩이로 땅바닥에 금을 그어 구역을 나누고 돌멩이를 던져 차지한 땅을 늘려갔다. 내 땅이 넓어질수록 가슴이 뿌듯했다. 게임 규칙은 간단했다. 먼저 땅바닥에 큰 사각형이나 원을 그렸다. 그리고 그 안을 여러 구역으로 나눴다. 각자 돌멩이를 하나씩 정했다. 평평하고 적당한 크기의 돌멩이가 좋았다. 돌멩이를 한 발로 차거나 손가락으로 튕겨서 구역을 돌아야 했다. 선을 밟거나 돌멩이가 선 밖으로 나가면 아웃이었다. 한 바퀴를 성공하면 그 구역이 내 땅이 되었다. 내 땅이 많을수록 유리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왕이야. 이긴 아이는 자랑스럽게 외쳤고 진 아이들은 다음에는 꼭 이기겠다고 다짐했다. 구슬치기는 주로 남자아이들이 했다. 작은 유리 구슬들을 땅바닥에 놓고 내 구슬로 맞히면 상대 구슬을 가져갔다. 영호는 구슬치기의 고수였다. 그의 주머니에는 항상 구슬이 가득했다. 영호의 구슬 실력은 동네에서 소문이 났다.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구슬을 정확하게 튕겨냈다. 멀리 있는 구슬도 한 방에 맞췄다. 우리는 영호에게 비법을 물었지만 영호는 그냥 많이 하다 보면 는다고 했다. 여자아이들은 고무줄놀이를 했다. 긴 고무줄을 두 아이가 양쪽에서 잡고 한 아이가 그 사이에서 노래를 부르며 뛰었다.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그 노래소리는 골목을 가득 채웠고 우리 모두의 입에서 함께 흘러나왔다. 고무줄의 높이는 점점 높아졌다. 발목, 무릎, 허리, 가슴. 높이가 올라갈수록 난이도도 올라갔다. 명자는 고무줄놀이를 제일 잘했다. 날렵하게 뛰어넘고 복잡한 동작도 완벽하게 해냈다. 우리는 명자의 실력에 감탄했다. 해가 서산에 기울면 연 날리기를 했다. 신문지로 만든 연을 들고 골목 끝 언덕으로 올라갔다. 연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몫이었다. 신문지를 연 모양으로 자르고 대나무를 십자로 엮어 뼈대를 만들었다. 풀로 신문지를 붙이고 꼬리를 달았다. 정성껏 만든 연은 나만의 보물이었다. 바람이 불면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 언덕 위에서 연을 날리면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와, 내 연이 제일 높다. 하늘을 나는 연을 보며 우리는 꿈을 꾸었다. 저 높은 하늘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중에 크면 무엇이 될까? 파일럿이 되고 싶다는 친구,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친구,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친구. 우리의 꿈은 연처럼 높이 날아올랐다. 가끔 연이 전깃줄에 걸리거나 나무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돌을 던져 떨어뜨리려 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고 연은 그곳에 매달린 채로 남았다. 며칠 후 비가 오면 젖어서 찢어진 연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아쉬워했다. 저녁 때가 되면 골목마다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탄 냄새와 된장찌개 냄새가 섞여 퍼졌다. 저녁 준비를 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집집마다 보였다. 어머니들은 저녁 6시쯤이면 골목으로 나와 아이들을 불렀다. 준수야, 밥 먹어. 영호야, 들어와. 철수야, 어디 있니?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한 어머니가 부르면 다른 어머니들도 하나둘 나와서 자기 아이를 불렀다. 골목 전체가 저녁 부르는 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한 번 더, 딱 한 번만 더 놀고 싶었다. 게임이 한창 재미있을 때였고 집에 들어가면 그날의 놀이는 끝이었다. 우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못 들은 척했다. 준수야, 밥 식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제 정말 들어가야 할 시간이었다. 어머니가 직접 나오시면 혼날 수도 있었다. 아, 알았어요. 지금 가요. 우리는 마지못해 놀이를 멈추고 집으로 향했다. 내일 또 놀면 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다. 어둑어둑해지면 골목 입구 가로등 아래로 모였다. 그 희미한 불빛 아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가로등은 골목에 하나밖에 없었다. 오렌지빛 불빛은 그리 밝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충분했다. 가로등 불빛에는 벌레들이 날아들었다. 나방 하루살이 모기. 불빛 주위를 빙빙 돌았다. 너희들 텔레비전 봤어? 어제 그만 와. 우리 집엔 텔레비전 없는데. 그럼 우리 집으로 와. 같이 보자. 텔레비전이 있는 집은 동네의 명소였다. 우리 동네에서는 5집 정도만 텔레비전이 있었다. 영혼의 집도 그중 하나였다. 저녁마다 이웃들이 모여 앉아 함께 뉴스를 보고 연속극을 봤다. 영혼의 집 거실은 저녁이면 사랑방이 되었다. 텔레비전 앞에 방석을 깔고 둘러앉았다. 어른들은 뒤쪽에, 아이들은 앞쪽에 앉았다. 흑백 화면 속 영웅들은 우리의 우상이었다. 쉿,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재미있는 장면이야. 누가 떠들면 다들 쉿소리를 냈다.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면 우리도 함께 긴장했고 악당이 혼나면 박수를 쳤다. 텔레비전 화면은 작았고 가끔 잡음이 섞였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광고 시간이 되면 화장실 가는 사람, 물 마시는 사람으로 잠시 소란스러웠다. 영호 어머니는 보리차를 주전자에 담아내오셨다.
우리는 사발의 보리차를 따라 마셨다. 어느 날 학교에서 소풍을 갔다. 버스를 타고 산으로 갔는데 그 버스가 얼마나 신기하던지. 우리 대부분은 버스를 타본 적이 거의 없었다. 시내버스조차 돈이 아까워 걸어 다니던 시절이었다. 버스 안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창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었다. 나는 운 좋게 창가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선생님, 저기 강이에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동네를 벗어나자 농과 밭이 펼쳐졌다. 농부들이 일하는 모습, 소가 쟁기를 끄는 모습, 허수아비가 서 있는 모습. 모든 게 신기했다. 1시간쯤 달려 산 입구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리니 공기가 달랐다. 신선하고 맑았다. 나무 냄새, 흙 냄새가 코를 간지렸다. 자, 여러분. 출발 전에 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두 줄로 세우고 인원을 확인하셨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말씀하셨다. 산길은 위험하니까 뛰지 마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우리는 짝을 지어 산을 올랐다. 산길은 가파르고 험했지만 우리는 힘차게 올랐다. 가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친구도 있었지만 금방 일어나 다시 걸었다. 힘들어 죽겠어.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야. 나 목말라.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다. 선생님이 준비하신 물을 마시며 땀을 닦았다. 올라온 길을 내려다보니 뿌듯했다. 저 아래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니. 정상에 도착하자 환호성이 터졌다. 와! 그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장관이었다. 마을이 작은 점처럼 보였고 강은 은빛띠처럼 흘렀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다. 산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었다. 친구들과 나눠 먹는 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다. 어머니들이 정성껏 싸준 도시락을 펼쳤다. 보리밥, 김밥, 계란말이, 소시지. 각자의 도시락이 모였다. 야, 이거 먹어봐. 너도 이거 먹어. 우리는 서로의 반찬을 나눠 먹었다. 한 친구의 도시락에는 치킨이 들어있었다. 치킨. 우리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친구는 치킨을 조각조각 나눠줬다. 작은 한 조각이었지만 그 맛은 잊을 수 없었다. 식사를 마치고 선생님은 우리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우리는 산속에 울려 퍼지도록 큰 소리로 노래했다. 메아리가 돌아왔다. 우리의 노랫소리가 산을 타고 퍼져나갔다. 마치 산 전체가 우리와 함께 노래하는 것 같았다. 하산길은 더 재미있었다. 올라갈 때보다 빨리 내려갈 수 있었다. 몇몇 친구들은 너무 빨리 뛰어내려가다가 선생님께 혼났다. 버스로 돌아와 출발하기 전 선생님은 우리를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오늘 정말 즐거웠나요? 네. 선생님도 즐거웠어요. 여러분이 모두 안전하게 다녀와서 기뻐요. 집에 가면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세요. 비가 오는 날이면 학교 가는 길이 더 재미있었다. 고무신 신고 물웅덩이를 첨벙첨벙 밟으며 걸었다. 비 오는 날은 특별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으며 뛰기도 했다. 우산은 귀한 물건이었다. 우리 집에는 우산이 한 개밖에 없었고 그것도 여러 번 수선한 낡은 우산이었다. 우산살이 부러진 곳은 철사로 묶어서 고쳤다. 우산이 없는 날은 비닐을 머리에 쓰거나 책가방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뛰었다. 비를 맞으면 젖긴 했지만 그것도 나름 재미있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젖은 옷으로 교실에 앉아있으면 선생님께서 꾸중하셨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다. 너희들 또 비 맞고 왔구나.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멀쩡했다. 젖은 옷은 금방 말랐다. 교실 난로 옆에 가서 옷을 말리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비 오는 날 쉬는 시간은 복도에서 보냈다. 운동장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도 창문으로 비 내리는 모습을 구경했다. 운동장에는 물웅덩이가 생기고 빗방울이 수면에 동그란 파문을 만들었다. 야, 저기 봐. 물웅덩이 엄청 크다. 비가 그치면 우리는 운동장으로 뛰쳐나갔다. 물웅덩이에서 노는 게 제일 재미있었다. 고무신으로 물을 튀기며 놀았다. 옷이 젖는 건 신경 쓰지 않았다. 종이배를 접어서 물웅덩이에 띄웠다. 신문지나 공책종이로 배를 접었다.
배가 물에 뜨면 막대기로 밀어서 레이싱을 했다. 내 배가 더 빨라. 아니야, 내 배가 이긴다. 배는 곧 물을 먹어 가라앉았지만 우리는 또 새로운 배를 접었다. 비 온 뒤 운동장은 우리의 놀이터였다. 장마철이면 골목에 물이 차올랐다. 하수구가 막혀 물이 넘쳐 흘렀고 우리는 종이배를 띄워 놀았다. 골목 물길을 따라 배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따라갔다. 야, 내 배 따라와. 우리는 종이배를 따라 골목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배가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면 아쉬워하며 다시 새 배를 접었다. 어른들은 장마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다. 물이 집 안으로 들어올까봐 모래주머니를 쌓으셨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장마는 신나는 시간이었다. 겨울이 오면 골목은 또 다른 놀이터가 되었다. 눈이 내리면 세상이 하얗게 변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와, 눈이야. 우리는 환호하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눈 위에 첫 발자국을 찍는 것이 목표였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좋았다. 눈사람을 만들었다. 작은 눈덩이를 굴려서 점점 크게 만들었다. 몸통용 큰 눈덩이, 머리용 작은 눈덩이. 두 개를 쌓아 올리면 눈사람의 기본 형태가 완성되었다. 눈 달 거 가져와. 나무가지도 필요해. 우리는 집에서 가져온 재료로 눈사람을 장식했다. 석탄 조각으로 눈을 만들고 당근으로 코를 만들었다. 나무가지는 팔이 되었다. 어머니의 낡은 목도리를 둘러주고 아버지의 헌 모자를 씌워주었다. 완성된 눈사람은 우리의 친구가 되었다. 골목 입구에 세워진 눈사람은 며칠 동안 그곳을 지켰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으며 바라봤다. 눈싸움도 했다. 손이 시려워 호호 불어가며 눈을 뭉쳤다. 장갑이 없어서 맨손으로 눈을 만졌다. 처음엔 차가웠지만 놀다 보면 손이 빨개지면서 따뜻해졌다. 공격이다. 우리는 두 팀으로 나뉘어 싸웠다. 눈뭉치를 만들어 상대편에게 던졌다. 맞으면 아. 소리를 지르며 웃었다. 얼굴에 맞으면 차갑고 깜짝 놀랐지만 그것도 재미있었다. 골목길은 꽁꽁 얼었다. 얼음판이 된 길에서 미끄럼을 타며 놀았다. 조금씩 미끄러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엉덩방아를 찧으면 아팠지만 곧 일어나 다시 미끄러졌다. 야, 조심해. 넘어진다. 하지만 넘어지는 것도 재미였다. 무릎이 까지고 손이 까지고 옷이 찢어져도 우리는 행복했다. 어머니는 찢어진 옷을 보시며 혀를 차셨지만 꿰매주셨다. 겨울방학이 되면 더 자유로웠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껏 놀 수 있었다. 썰매를 타러 언덕으로 갔다. 나무 판자로 만든 썰매였다. 집에서 쓰던 헌 나무판에 철사를 달아 만들었다. 언덕 꼭대기에서 썰매를 타고 내려가는 건 짜릿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와!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내려갔다. 가끔 중간에 넘어져서 눈밭에 굴렀다. 눈이 5단으로 들어와 차가웠지만 우리는 다시 언덕을 올라갔다.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지칠 줄 몰랐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부족함을 몰랐다. 새 운동화를 사는 것이 1년에 한 번뿐이었지만 그 운동화를 신는 날은 마치 날아갈 것 같았다. 명절 전날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시장에 가셨다. 신발 가게에서 운동화를 골랐다. 하얀 운동화에 빨간 줄이 그어진 것이었다. 발에 신어보니 딱 맞았다. 어머니, 이거요. 그래, 그걸로 하자. 어머니는 가게 주인과 가격 흥정을 하셨다. 몇백 원이라도 깎으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결국 조금 깎은 가격에 운동화를 샀다. 새 운동화를 신고 집에 오는 길 나는 발을 들어 운동화를 계속 쳐다봤다. 너무 예쁘고 아까워서 조심조심 걸었다. 흙이 묻을까봐 무릉덩이는 피해서 걸었다. 공책과 연필은 소중했다. 연필이 짧아지면 끝까지 깎았었고 공책은 마지막 장까지 빼곡히 채웠다. 연필이 너무 짧아져서 손으로 잡기 힘들면 나무 토막에 구멍을 뚫어 연필을 끼워 썼다. 공책은 한자도 버리지 않았다. 글씨를 쓸 때는 줄에 맞춰 작게 썼다. 여백을 남기지 않았다. 공책 뒷표지 안쪽까지 다 썼다. 새 공책을 받는 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지우개도 아껴 썼다. 작은 조각이 될 때까지 썼다. 지우개가 너무 작아지면 몇 개를 모아서 뭉쳐 썼다. 친구 중에는 빵 부스러기로 지우개 대신 쓰는 아이도 있었다.
학교에서 받은 무료 급식 우유는 꿀맛이었다. 작은 병에 든 우유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셨다. 한 모금 한 모금이 소중했다. 다 마시고 나면 병 안쪽에 남은 우유까지 깨끗이 마셨다. 다 마신 병은 깨끗이 씻어 선생님께 돌려드렸다. 그 병은 다시 우유 공장으로 가서 재사용되었다. 명절이 되면 어머니는 새 옷을 지어주셨다.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예쁜 옷이 놓여 있었다. 명절 일주일 전쯤 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천을 사오셨다. 남색 천, 흰색 천. 어머니는 천을 펼쳐놓고 이리저리 재보셨다. 나를 불러 세우고 줄자로 키와 품을 재셨다. 가만히 서 있어. 어머니는 분필로 천의 표시를 하시고 가위로 조심조심 자르셨다. 그리고 재봉틀 앞에 앉으셨다. 발로 페달을 밟으면 재봉틀이 덜컹덜컹 돌아갔다. 바늘이 빠르게 움직이며 천을 꿰맸다. 나는 재봉틀 옆에 앉아 구경했다. 어머니의 손놀림은 빨랐다. 천을 이리저리 돌리며 능숙하게 바느질하셨다. 가끔 바늘에 손가락이 찔리셨지만 어머니는 개의치 않으셨다. 밤늦게까지 재봉틀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옷걸이에 새 옷이 걸려 있었다. 어머니, 정말 예뻐요. 나는 얼른 새 옷을 입어봤다.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돌아보았다. 새 옷을 입으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 옷을 입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이 명절의 백미였다. 친구들도 모두 새 옷을 입고 나왔다. 우리는 서로의 옷을 구경하며 칭찬했다. 준수야, 옷 예쁘다. 너도 멋있어. 친구들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다. 새 옷을 입은 날은 온종일 기분이 좋았다. 옷에 먼지가 묻을까봐, 흙이 튈까봐 조심조심 놀았다. 추석이나 설날이면 동네 어른들께 세배를 다녔다. 큰절을 올리면 어른들은 손에 사탕 1개나 5원짜리 동전을 쥐어주셨다. 그 작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던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올렸다. 어른들은 우리 머리를 쓰다듬으며 덕담을 해주셨다. 그래, 올해도 건강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게 자라렴. 고맙습니다. 우리는 두 손 모아받고 깊이 인사했다. 받은 사탕은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다. 동전은 손에 꽉 쥐었다. 집에 가져가서 저금통에 넣을 것이었다. 명절 음식은 평소와 달랐다. 송편, 전, 갈비찜. 1년에 몇 번 먹을까 말까 한 귀한 음식들이었다. 어머니는 명절 전날부터 음식 준비를 하셨다.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하셨다. 나는 어머니 옆에서 심부름을 했다. 과일 씻기, 그릇 나르기, 쓰레기 버리기. 할 수 있는 일을 도왔다.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우리 준수 참 기특하네.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뿌듯하게 했다. 학교에서는 가끔 운동회가 있었다. 온 동네가 학교 운동장으로 모였다. 운동회는 1년에 한 번, 봄에 열렸다. 운동회 몇 주 전부터 우리는 연습을 시작했다. 달리기, 계주,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각 종목마다 대표 선수가 뽑혔다. 나는 달리기가 빠른 편이어서 계주 주자로 선발되었다. 준수야, 우리 반을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한다. 담임 선생님의 격려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과 후마다 운동장에서 연습했다. 바통을 주고받는 연습을 반복했다. 바통을 떨어뜨리면 실격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다. 운동회 당일 학교는 축제 분위기였다. 운동장 주변에는 망국기가 펄럭이고 현수막이 걸렸다. 제10회 봄 운동회라고 크게 써 있었다. 부모님들이 응원하는 가운데 우리는 달리고 뛰고 던졌다. 관중석에는 도시락을 싼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도 오셨다. 나는 관중석에서 손을 흔드는 어머니를 봤다. 힘이 났다.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각 학년이 운동장에 도열했다. 교장 선생님의 개회사가 있었고 선수 대표의 선서가 이어졌다.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태극기 개항과 함께 애국가가 울려 퍼졌다. 우리는 모두 차렷 자세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다. 가슴이 벅찼다. 첫 종목은 100m 달리기였다. 각 학년별로 경기가 진행되었다. 제자리에 심판의 호루라기 소리에 선수들이 출발선에 섰다. 땅! 총성과 함께 선수들이 달려나갔다. 우리 반 친구야. 힘내.
응원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우리 반 친구가 1등으로 들어왔다. 친구들은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선생님도 기뻐하셨다. 내 차례는 계주였다. 4명이 한 팀이 되어 100m씩 달리는 경기였다. 나는 앵커 마지막 주자였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 출발선에서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었다. 손에 땀이 났다. 첫 번째 주자가 출발했다. 우리 팀은 선두를 지켰다. 두 번째, 세 번째 주자로 이어졌다. 준수야 받아. 세 번째 주자가 바통을 넘겨줬다. 나는 바통을 꽉 쥐고 전력으로 달렸다. 바람이 귓가를 스쳤다. 옆 주자가 바짝 따라왔다. 나는 이를 악물고 더 빨리 달렸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와 하는 함성이 들렸다. 1등이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기뻤다. 팀 동료들이 달려와 나를 안아주었다. 잘했어, 준수야. 우리가 이겼다. 선생님도 오셔서 등을 토닥여 주셨다. 그 순간의 기쁨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점심시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하신 도시락이었다. 밥에 고기와 계란이 들어있었다. 동생들도 함께 왔다. 우리 가족은 운동장 한쪽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어머니, 제가 1등 했어요. 그래, 잘했다. 우리 준수 대견하구나. 어머니의 미소가 햇살보다 따뜻했다. 오후에는 단체 종목이 있었다. 줄다리기는 학년 대항전이었다. 우리 5학년은 6학년과 붙었다. 굵은 줄을 잡고 하나 둘, 하나 둘, 구호에 맞춰 당겼다. 힘내. 더 당겨.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응원 소리가 뒤섞였다. 줄이 조금씩 우리 쪽으로 왔다. 손바닥이 아팠지만 놓을 수 없었다. 결국 우리가 이겼다. 모두 바닥에 쓰러져 웃었다. 이기고 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다. 경기가 끝나면 이긴 팀과 진 팀이 악수를 나눴다. 수고했어. 서로를 격려했다. 폐회식에서는 시상식이 있었다. 1등을 한 학생들이 단상에 올라갔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상장과 상품을 주셨다. 나도 계주 1등으로 상을 받았다. 상장을 받아들 때 손이 떨렸다. 축하한다, 준수. 감사합니다. 상품으로 공책 한 묶음과 연필 세트를 받았다. 집에 가져가서 어머니께 보여드렸다. 어머니는 상장을 벽에 붙여주셨다. 그 상장은 오랫동안 우리 집 벽을 장식했다. 반장 선거가 있던 날도 기억난다. 5학년 2학기가 시작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번 학기 반장을 뽑겠습니다. 반장을 하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몇 명의 손이 올라갔다. 나도 용기를 내서 손을 들었다. 반장이 되면 책임이 무거웠지만 우리 반을 위해 일하고 싶었다. 좋아요. 그럼 후보자들은 앞으로 나와서 공약을 발표하세요. 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교단 앞으로 나갔다. 반 아이들이 모두 나를 쳐다봤다. 목이 마르고 손에 땀이 났다. 저는 김준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심호흡을 하고 계속 말했다.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친구들의 의견을 잘 듣고 우리 반이 더 좋은 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당번을 공평하게 정하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뿌듯했다. 다른 후보들도 각자의 공약을 발표했다. 영호도 후보였다. 영호는 나보다 말을 잘했다. 저는 이영호입니다. 제가 반장이 되면 매주 금요일마다 반회의를 열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영호의 공약에 아이들이 환호했다. 나는 조금 걱정되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으니 결과는 받아들이기로 했다. 투표는 거수로 진행되었다. 선생님이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아이들이 손을 들었다. 김준수를 지지하는 사람. 손들이 올라갔다. 선생님이 세셨다. 나도 친구들을 세어봤다. 12명쯤 되는 것 같았다. 이영호를 지지하는 사람. 더 많은 손이 올라갔다. 영호가 당선될 것 같았다. 마음이 조금 아팠지만 영호를 축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투표 결과가 나왔다. 영호가 15표, 나는 12표, 다른 후보가 8표였다.
영호가 반장이 되었다. 축하해, 영호야. 나는 진심으로 영호에게 축하 인사를 했다. 영호는 미안한 듯 웃으며 말했다. 준수야, 고마워. 내가 부반장 하면 안 될까? 우리 함께 일하자. 선생님도 그게 좋겠다고 하셨다. 나는 부반장이 되었다. 비록 반장은 못 됐지만 우리 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았다. 그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반 아이들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포부를 말하던 그때, 손을 들어 투표하고 칠판에 표시하던 그 순간들. 모두가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느렸다. 편지를 보내면 답장이 오는데 며칠이 걸렸다. 전화는 동네에 한두 집밖에 없었다. 급한 일이 있으면 뛰어가서 직접 전했다. 영호야, 내일 소풍 도시락 싸와. 골목을 누비며 소식을 전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었다. 친구 집 대문을 두드리고 영호야, 나야 하고 소리쳤다. 영호가 나오면 소식을 전했다. 편지를 쓸 때는 정성을 다했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 편지를 쓰는 날이면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썼다. 공책을 찢어서 쓰기도 하고 가끔은 편지지를 사서 썼다.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넣었다. 며칠 후 할머니의 답장이 왔다. 어머니가 편지를 읽어주셨다. 할머니의 안부와 덕담이 담긴 편지였다.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동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다. 늘 담배를 물고 계시는 골목 어기 할아버지, 맛있는 국수를 팔던 아주머니, 지게를 지고 다니던 아저씨. 모두가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돌봐 주셨다. 골목 어기 할아버지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다. 담뱃대를 물고 천천히 연기를 내뿜으시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셨다. 우리가 지나가면 손을 흔들어 주셨다. 준수야, 학교 잘 다녀오너라. 네, 할아버지. 공부 열심히 해야 출세한다. 네. 어른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는 가르침이었다.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며 자랐다. 국수가게 아주머니는 새벽부터 국수를 삶으셨다. 멸치 육수 냄새가 골목 가득 퍼졌다. 가끔 심부름을 하고 돈을 받으면 그 국수집에 가서 국수 한 그릇을 먹었다. 뜨끈한 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일품이었다. 아주머니, 국수 하나 주세요. 그래, 잠깐만 기다려. 아주머니는 큰 솥에서 국수를 건져 그릇에 담으셨다. 파와 김을 얹고 뜨거운 육수를 부으셨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국수를 먹었다. 땀이 날 정도로 뜨거웠지만 맛있었다. 지게꾼 아저씨는 매일 아침 지게를 지고 시장으로 가셨다. 힘든 일이었지만 아저씨는 늘 밝은 얼굴이셨다. 우리를 보시면 인사를 건네셨다. 애들아, 학교 가냐? 네, 아저씨. 그래, 잘 다녀와라. 공부 열심히 하고. 아저씨의 등은 구부정했지만 마음은 따뜻하셨다. 어느 여름날 동네 형들이 계곡으로 데려가 준 적이 있다. 중학생 형들이었다. 방학 중이라 시간이 많았다. 준수야, 영호야. 우리랑 계곡 갈래? 정말이요? 우리는 신이 나서 따라갔다. 집에서 도시락을 싸서 가방에 넣었다. 물놀이 준비도 했다. 수건과 갈아입을 옷을 챙겼다. 동네를 벗어나 한참을 걸었다. 산길을 올라 계곡에 도착했다. 처음 보는 맑은 물, 돌 사이로 흐르는 시냇물에 발을 담갔다. 차가운 물이 온몸의 더위를 식혀주었다. 우와, 시원해. 우리는 소리를 지르며 물장난을 쳤다. 물을 손으로 떠서 서로에게 끼얹었다. 형들도 함께 놀았다. 준수야, 이리 와봐. 물고기 있다. 형들은 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돌틈에 숨어있는 물고기를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손으로 잡는 것이었다. 미끌미끌한 물고기가 손에 잡힐 듯 말 듯했다. 물고기는 재빠르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형들은 능숙하게 몇 마리를 잡았다. 우리는 감탄하며 구경했다. 형, 저도 잡고 싶어요. 그래, 해봐. 천천히 접근해야 해. 나도 시도해봤지만 결국 잡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 시원한 물놀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점심때가 되자 돌 위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먹는 밥은 특별했다. 형들은 맴맴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는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빨리 크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크면 형들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자라라.
돌아오는 길 우리는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형들이 우리를 데려가 준 것이 고마웠다. 그날의 경험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여름이면 저녁마다 골목에서 저녁을 먹곤 했다. 너무 더워서 집 안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족들이 마루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부채질을 하며 땀을 닦았다. 모기가 많아서 모기향을 피웠다.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가면 모기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웃집 사람들도 모두 밖으로 나왔다. 골목 전체가 식당이 되었다. 서로의 반찬을 나눠 먹기도 했다. 이거 좀 드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웃 간의 정이 넘쳤다. 요즘은 이런 풍경을 보기 어렵지만 그때는 당연한 일이었다. 밤이 되면 평상을 내놓고 누웠다. 하늘을 보며 별을 세었다. 별이 너무 많아서 다 셀 수 없었다. 은하수가 선명하게 보였다. 저게 북두칠성이야. 아버지가 별자리를 가르쳐 주셨다. 나는 별을 보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저 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주는 얼마나 넓을까? 가을이 오면 학교 가는 길이 더 아름다웠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졌다. 낙엽을 밟으며 걷는 소리가 바스락거렸다. 영호야, 낙엽 싸움하자. 우리는 낙엽을 모아서 서로에게 뿌렸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춤을 췄다.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다. 가을 운동회가 끝나고 나면 학예회가 있었다. 각 반마다 공연을 준비했다. 노래, 연극, 춤. 우리 반은 연극을 하기로 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였다. 역할을 정하는 시간, 아이들은 주인공을 하고 싶어 했다. 나는 흥부 역할을 맡았다. 영호는 놀부를 맡았다. 방과 후마다 연습했다. 대사를 외우고 동작을 연습했다. 선생님이 지도해 주셨다. 준수야, 더 크게 말해야 해. 뒤에서도 들려야지. 네, 선생님. 나는 큰 목소리로 대사를 외쳤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학예회 당일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 동안 긴장되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자, 이제 우리 차례다.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 하자.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다. 막이 올라가고 우리는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눈부셨다. 연극이 시작되었다. 나는 연습한 대로 대사를 말했다. 친구들도 잘했다. 관객들이 웃고 박수를 쳤다. 연극이 끝나고 큰 박수가 터졌다. 우리는 무대에서 인사를 했다. 성취감이 밀려왔다. 우리가 해냈다. 잘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다. 우리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추석이 되면 송편을 빚었다. 어머니와 함께 앉아 송편을 만들었다. 쌀가루 반죽을 동그랗게 빚고 속을 넣고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다. 준수야, 예쁘게 빚어야지. 네, 어머니. 하지만 내가 빚은 송편은 모양이 제각각이었다. 어머니는 웃으시며 고쳐주셨다. 함께 만든 송편을 시루에 쪄서 먹었다. 뜨끈하고 쫄깃한 송편이 입안에서 녹았다. 장마철이면 골목에 물이 차올랐다. 하수구가 막혀 물이 넘쳐 흘렀고 우리는 종이배를 띄워 놀았다. 신문지로 접은 배가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들었다. 내 배가 더 멀리 간다. 아니야, 내 배가 더 빠르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걱정이 되기도 했다. 지붕에서 빗물이 새는 집도 있었다. 우리 집도 가끔 비가 샜다. 어머니는 양철 대야를 놓아 빗물을 받으셨다. 똑똑똑. 대야에 떨어지는 빗물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비가 그치기를 바라며 기도했다. 태풍이 오는 날은 무서웠다. 바람이 세게 불어 나무가 흔들렸다. 지붕의 기와가 날아갈까봐 걱정되었다. 창문을 꽁꽁 닫아도 빗물이 들어왔다. 온 가족이 집안에 모여 앉아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아버지는 라디오를 들으시며 태풍 소식을 확인하셨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이면 동네 형들과 함께 부서진 나뭇가지를 주우러 다녔다. 그 나뭇가지로 집에서 불을 떼셨다. 우리도 집안일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큰 나뭇가지를 찾으면 형들이 톱으로 잘랐다. 우리는 작은 가지들을 주워 모았다. 한 아름씩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준수야, 고생했다. 덕분에 오늘 아궁이에 불 지필 수 있겠구나. 어머니의 칭찬에 뿌듯했다. 작은 일이었지만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좋았다. 그로부터 60년이 흘렀다.
그 좁았던 골목은 이제 넓은 아스팔트 도로가 되었고 흙먼지 날리던 운동장은 말끔한 인조잔디로 바뀌었다. 연탄 냄새 대신 자동차 매연 냄새가 나고 펌프질 대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진다. 구멍가게는 편의점이 되었고 흑백 텔레비전은 대형 스마트 TV가 되었다. 편지 대신 문자를 보내고 걸어서 가던 길을 자동차로 간다.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해졌다. 하지만 내 마음속 그 골목은 여전히 그대로다. 영호의 웃음소리, 고무줄놀이 노랫소리, 구멍가게 아저씨의 인사, 어머니의 목소리. 모든 것이 생생하다. 가끔 그 동네를 찾아간다. 이제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옛 모습은 찾을 수 없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그 시절이 보인다. 영호와는 아직도 연락하며 지낸다. 우리는 가끔 만나서 옛 이야기를 나눈다. 그때 그랬지? 맞아, 맞아.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